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슈들 쉽고 빠르게 풀어드리는 코인 썰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코인과 환경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코인은 환경을 해친다. 특히 비트코인은 환경을 많이 해친다. 라는 이런 말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환경 단체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구를 파괴하는 디지털 금이다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환경 단체의 눈밖에 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채굴은 퍼즐 풀기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들이 24시간 동안 돌면서 연산 과정을 거칩니다. 누가 먼저 문제를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컴퓨터들을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창 주목을 받던 시기에는 스웨덴이라는 나라의 1년 전력보다 훨씬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하루에 수 테라와트시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전기 먹는 하마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 기본 철학과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는데요. 누구 한 명이 거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들이 함께 거래를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누가 진짜로 검증을 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한 게 바로 작업 증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정해진 수학 퍼즐을 누가 먼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기록할 수 있는 권한과 또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더 빠른 컴퓨터 그리고 더 강력한 채굴기를 써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시스템이 사실 확실히 안전하고 믿을 수는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퍼즐을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연산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채굴이 실제로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3,800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형 석탄 발전소가 수십 개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이 얼마나 쓰이느냐도 문제인데 물 사용량이 무려 올림픽 수영장에 수십만 개를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토지 사용 문제, 이른바 토지 발자국 문제도 있습니다. 채굴 장비랑 냉각 설비, 발전소 같은 인프라를 설치하려면 당연히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LA 면적보다 1.5배 정도 넓은 땅이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디지털 코인이 아니라 정말 자연과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쁜 코인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알려지다 보니까 각국 정부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21년에 채굴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전력난 문제도 컸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규제를 하기보다는 관리를 하겠다라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량을 보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된다면 벌금도 꽤 세게 부과가 됐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미국 상원에서 클린 클라우드 법안이라는 게 발의가 됐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기준 탄소를 초과하게 된다면 벌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술 기업이든 블록체인이든 우리는 디지털이라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런 규제 흐름에 맞춰서 코인 업계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더리움입니다. 2022년에 기존의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이 복잡한 퍼즐을 푼 사람에게 이 채굴을 줬던 방식보다는 코인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거래 검증을 맡게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99%나 넘게 줄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관련 비트코인 기업들도 변화 중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채굴업체인 마라톤 디지털이나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곳들은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채굴에 활용하고 있고요. 아예 사막 한가운데다가 이 태양광 채굴장을 설치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인물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았다가 화석 연료를 너무 써서 안 되겠다면서 중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청정 에너지 비율이 50%를 넘으면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외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 오히려 이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이 더 늘 수도 있다는 건데요. 친환경 정책이 강한 나라에서 채굴을 막으면 채굴 업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사를 가버린다는 겁니다. 뭐 규제가 약하고 전기값이 싸고 주로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나라로 이사를 하는데 실제로 중국이 채굴을 전면 금지를 했을 때 많은 업체들이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이 전력을 석탄이나 천연가스처럼 비친환경적 에너지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결과 비트코인 채굴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작정 금지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기준을 세우고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도 점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채굴 이제 정말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수백억, 수천억 원이 오가는 글로벌 시장이고요. 미국, 중국, 중동까지 각국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트럼프 일가는 실제로 채굴 산업에 진출을 하기도 했고요. 또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금지했지만 현재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도 포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얼마나 벌었느냐 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캐느냐가 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건데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인 사기 수법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다양한 사기가 많아져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기 수법은 러그풀입니다. 말 그대로 깔려있던 양탄자 위에 있는 사람을 이 양탄자를 확 잡아당김으로써 그 위에 있던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럴싸하게 접근을 하는데요. 백서도 잘 만들어 놓고 이 코인은 곧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을 줍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사실상 정말 코인이 실제로 발행된 적도 없고 발행되긴 했어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만 모아서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리고 사이트나 앱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데 결국은 이렇게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허구의 프로젝트에 돈을 넣게 된 셈입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 중에는 아이도 코인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코인은 락업 조건이 걸린 코인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한 건데요. 사실 이 락업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코인을 아예 팔 수 없게 묶어두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코인을 샀지만 실제로는 돈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묶여버린 건데요. 결국에는 상장도 안 됐고 그 코인은 그냥 종이 쪼가리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리딩방 사기입니다. 요즘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에서는 수익 보장 리딩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만 들어오면 매수 타이밍 알려드린다.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코치해드린다. 이런 말들이 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사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있었던 퓨리에버 코인 사건이 딱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때 6천 명이나 피해를 받고 200억 가량의 피해 금액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코인은 대형 거래소인 코인원에 상장된 코인이어서 실제로 이건 진짜겠지라며 투자자들이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리딩방 운영자들이 다 같이 이 시점에 들어가자 하고 얘기를 하면 그럼 투자자들은 당연히 한꺼번에 매수를 하게 만듭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요. 이걸 보고 뒤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은 이거 진짜네 하면서 높은 가격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리딩방 운영자나 초기 투자자들만 비싼 가격에 팔고 빠져나가는 구조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폰지 사기 구조와 유사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한동안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사기 수법입니다. 바로 가짜 거래소인데 진짜 거래소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나 앱으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진짜랑 정말 똑같습니다. 로고도 있고 수익 그래프도 있고 심지어 로그인 화면까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내 계좌에 실제로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출금하려고 하게 된다면 수수료를 입금해 달라고 유도하는 멘트들이 뜨게 됩니다. 먼저 이 수익금 출금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상하죠. 만약에 수익이 났다면 수수료를 그 안에서 빼고 주면 되는데 굳이 이 돈을 따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차피 1,000만 원을 벌 건데 100만 원을 입금하는 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내가 나중에 더 큰 돈을 버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입금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금 확인이 안 됐다, 서버 오류가 났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명목의 입금을 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출금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이 팝업창에는 현재 보안 확인 중이다. 그리고 지갑 주소 재인증 중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말 믿게 만드는 시각적인 장치까지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정말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공식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의 등록 여부, 그리고 커뮤니티 후기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훨씬 더 정말 정교해진 사기 수법입니다. 바로 유명인 사칭인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름만 슬쩍 얹어서 좀 홍보를 했던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술까지 동원해서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럴싸하게 합성한 영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투자했다더라, 아니면 유명 유튜버가 추천했다더라, 이런 종류의 그런 유형인데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이나 게시글만 보고 덜컥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영상이 있다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공식 계정에 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번만 확인을 해보시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상장돼 있는 코인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 아닐까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상장 후에도 스캠 코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상장 전에 투자자를 속이는 상장 전 스캠 코인을 살펴보시면요. 국내에서는 진도지 코인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도지코인을 따라서 만든 한국판 밈코인이었는데요. 사실 이 밈코인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코인 전체 물량을 무려 15%를 하룻밤 사이에 몰래 팔아버리면서 그 여파로 하루 만에 97%가량이나 가격이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밈코인들은 정확한 사업 계획서나 기술력보다는 인기와 밈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더 쉽게 혹하게 되는 그런 코인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지금 안 사면 놓치겠다 싶어서 좀 그런 마음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팔면 손해다 싶어서 못 빠져나옵니다. 결국에는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만약 상장 이후에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상장 이후 스캠 코인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센트라 코인이 있습니다. 센트라 코인의 경우에는 당시 세계적인 복싱 선수 메이웨더가 이 코인을 홍보했고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와도 협약을 맺었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협약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고요. 유명인 홍보도 대부분 유료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장된 코인이라고 해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점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게 제대로 된 프로젝트인지, 홍보에 나온 정보가 진짜인지 투자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쟁 여전히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종전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전쟁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2022년 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됐고 국제 송금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이때 우크라이나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다양한 코인으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송금 시스템이라면 아무리 빨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걸렸을 텐데 블록체인을 활용하니까 10분이면 송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7천만 달러가 넘는 돈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기부금의 80% 정도가 전쟁 초기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블록체인의 빠른 속도와 높은 효율성이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바로 화폐 가치인데요. 은행 문은 닫히고 ATM도 멈추고 국가 화폐는 순식간에 폭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금을 들고 피난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2년 3월에 한 남성이 비트코인을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국경을 넘었다는 사례도 CNBC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들고 도망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고요. 말 그대로 데이터 형태를 포켓에 담긴 디지털 금이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이 좋다 나쁘다의 수준을 떠나서 전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존을 도왔던 암호화폐의 역할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제 시선을 러시아 쪽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과 유럽이 국제 금융망인 스위프트에서 퇴출을 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달러 기반의 국제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요.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대체 수단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 활용했던 게 바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수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코인을 활용해서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2023년 한때 러시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 비중이 67%나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결제 주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같은 해 말에는 러시아가 아예 법을 바꿔서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공식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달 수천만 원 가량 수천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국제기구도 이제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바로 유엔 난민기구가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의 USDC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디지털 구호금을 직접 송금했습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혜자들은 바이브런트라는 지갑 앱에 접속을 해서 신원 인증만 하면 실시간으로 이 구호금을 수령받을 수 있고요. 이후에는 머니그램을 통해서 달러나 유로 또는 우크라이나 현지 통화로 바꿔서 현금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전에는 구호금이 전달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중개은행도 없이 몇 분이면 바로 전달이 완료되는 그런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흐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쟁이 막 발발했을 당시 2022년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추락을 하게 됩니다. 당시 3만 9천 달러였던 가격이 단숨에 3만 4천 달러까지 추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었는데요. 이후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줬고요.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9만 4천 달러를 돌파한 모습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를 보면 비트코인을 두고 이제는 디지털 금이다라고 부르는 분위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전쟁이나 경제 불안 같은 지정학적 충격이 오면 단기적으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회복력이 강한 자산이기 때문에 급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회복도 빠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나라가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중미의 작은 나라인 엘살바도르입니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을 했고요. 앞으로는 현금 대신 코인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에 있는 작고 아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자국 화폐가 없습니다. 한때는 콜론이라는 자체 화폐를 쓰기도 했지만 워낙 가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점점 외면을 받게 됐고요. 결국 2001년에 콜론을 폐지하고 미국 달러만을 법정화폐로 쓰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터졌는데요.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마구 풀기 시작하면서 엘살바도르는 자기 통화가 없는데 외부 정책 하나에 물가가 출렁이는 현실을 그대로 겪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부켈레 대통령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미국 달러 말고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꺼내든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송금 경제입니다. 엘살바도르 사람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매달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려 10%가 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주목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쓰게 된다면 은행 없이 직접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거의 0이다. 그리고 속도도 빠르다라는 장점을 캐치하면서 이 비트코인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실험은 정말로 국가 프로젝트 수준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역에 비트코인 ATM이 설치가 됐고요. 정부가 만든 치보 월렛이라는 앱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으로 커피도 사고 교통비도 내고 또 세금까지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는데요. 특히 이 가운데 상징적인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엘손테 지역에 사람들이 흔히 비트코인 비치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실험적인 커뮤니티 프로젝트가 먼저 시작된 마을인데요. 과연 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현실에서 직접 시험해 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엘살바도르의 실험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IMF는 비트코인의 가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안정적인 통화로 사용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엘살바도르가 IMF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서 제외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결국 2025년 이 법정화폐에서 비트코인 지위를 철회하게 됩니다. 대신에 지금까지 자율 결제 수단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험을 포기했다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해서 한 발 물러선 수정을 보였다는 게 조금 더 맞는 대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부는 여전히 꾸준히 매일 1비트코인씩 구매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모습도 보여져 왔고요. 공식적으로는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전략은 여전히 그대로 밀고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엘살바도르의 행보에 대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국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런 실험들은 분명 논란도 많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하나의 참고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은행 시스템이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고요. 또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자국 통화를 아예 없애고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을 병행하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남미의 수리남과 중미의 파나마도 각각 비트코인 법제화, 결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정부 부패,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국 통화 가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는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암호화폐는 이제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정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열쇠이자 사회 혁신의 도구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코인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다양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고은의 코인 썰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